자, 탁월한 사회의 시선. 네, 두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시대를 위한 철학의 힘. 이건 개요 부분에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철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가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수준과 높이가 있다. 두 번째, 문화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소양은 무엇인가? 기획자에게 왜 철학이 필요한가? 요 네 가지 부분은 앞에 이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서 교재의 전체적인 내용을 진행할 테니까 다시 반복하면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해서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을 선진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철학의 수입국의 입장이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과거의 것에 갇힌 우리 삶을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삶으로 비약시켜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생각, 앞선 생각은 다른 나라보다 앞선 이 선도력, 이 선도력이라는 것은 지성적이며 문화적이고 그리고 인문적이며 철학적이며 예술적인 높이의 시선에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높은 시선의 높이가 지금 더 필요한 이유는 19세기 이후에 시작된 그 산업혁명이 만들어 놓은 전 세계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도기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본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왜 부정해야 되는지, 왜 버려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버릴 것인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기존의 가치관을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철학의 시작은 전면적인 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새로운 세계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겠죠. 새로운 생성이라는 것은 전략적인 높이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주도적인 시선으로 세계를 보고 스스로 나아가야 할 길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자,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면 종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변화에는 부정이 선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거나 공부하는 방식을 바꾸거나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관계의 방식을 바꾸거나 모든 것은 버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이란 기존의 가치관을 버린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1강 그 부정, 버리다 부분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명패, 복력. 자, 챕터 1에서는 밝은 명자를 써서 명자, 대립의 공존을 통한 철학적 차원의 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대립의 공존이 게 무슨 말이냐?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한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인문적이고 철학적이며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시선입니다. 자, 이 시선의 높이로부터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기획이 가능하기에 이 높이의 사유를 획득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대립의 공존이 대립을 돌파한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완전한 한쪽 세계를 온전한 전체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라고 하는 이 두 갈라진 틈 사이에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만연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적이 되고 선과 악, 좋고 나쁨, 뭐 이러한 것들이 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만연되어 있는데요. 자, 대립적 관계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이 대립을 품어 안는 내적인 공력을 키워서 지속적으로 변증법적 상승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대립의 공존이 대립을 돌파한다. 서로 다른 것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껴안고 시너지를 내고 융합하느냐에 따라서 기존의 대립 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에도 있듯이 철학은 살아있는 활동이고 사유입니다. 자, 살아있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철학적 높이의 시선,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목의 높이만큼 그만큼만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적 높이만큼 이해하고 수용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1894 콜럼버스인가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콜럼버스가 바닷가 높은 언덕 위에서 여기 있는 망원경처럼 저 수평선 끝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멀리서 다가오는 배, 가장 위에 도시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배의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 콜럼버스는 신대륙 발견에 대한 꿈을 품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바라봤던 그 언덕 위에서 바라봤던 저 먼 바다, 저 수평선 끝을 바라봤던 그의 높은 시선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역사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고 동양은 서양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파괴당하고 침략당하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까지도 그러한 과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높은 시선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르게 보아낼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합니다. 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한 얘기죠, 당연히. 이러한 한마디의 말이 서양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고 철학하게 했고, 자, 이렇게 해서 단순한 문장 같지만 이 생각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낸 아주 뜻깊은 중요한 문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철학은 살아있는 활동이고 사유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쟁은 전략과 전술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략이라는 것은 상대 국가하고의 관계, 어떻게 이길 것인지에 대한 넓은 의미에서의 전체적인 시선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을 어떻게 치룰지에 대한 강론적인 내용은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략이 앞서 나가는 국가에게는 그 전쟁을 이기긴 힘들겠죠. 그래서 전술보다도 전략을 어떻게 잘 짤 것인지, 그리고 그 전략에 따라서 어떤 전술을 구사할 것인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도 높은 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철학적 차원의 사유라는 것은 전략적 차원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높은 곳에서 내려봄으로써 상대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철학적 사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철학적 차원의 사유는 전략적 차원의 움직임이다. 전략적 차원의 움직임은 높은 시선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생각을 수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생각을 수출하는 사람들이 생각해낸 결과를 수용하기만 할 뿐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데카르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마르크스, 니체, 헤겔. 생각을 계속 수입만 하다 보면 그 이후에는 어느 순간 스스로 생각하는 일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철학을 한다는 것은 결국 가장 높은 차원의 생각 또는 사유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나만의 독창적인 생각, 내가 먼저 해낸 생각,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문화를 다루는 데 있어서 모방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낸 나만의 독특한 높은 시선,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죠. 현재 우리 사회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왜 기로냐면은 우리의 시선으로 이룰 수 있는 현실이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 최고의 단계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의 시선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냐, 아니면 퇴보할 것이냐는 그러한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철학은 원래 서양의 학문 구조였습니다. 서양이 세계를 바라보는 전략적 시선이었습니다. 서양에는 다양한 철학의 주체들이 있었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또는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러한 생각과 학문의 바탕 위에서 서양은 발달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서양 철학이 진입한 일은 이 서양의 생각의 체계인 서양 철학이 동아시아에 진입한 일은 산업혁명 이후에 힘이 커진 서양 제국주의의 역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1840년대 일어난 아편 전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1840년에 발발한 아편 전쟁은 이 동양과 서양 사이의 모든 면에서 서양의 우위 그리고 동양이 열악한 위치에 접어들게 되는 승패를 가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힘이 급진적으로 축적되기 시작한 산업혁명까지 그 역사적인 배경이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자, 어떻게 서양이 동양을
지배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이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은 1760년에서 1840년 사이에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큰 변화의 흐름이었죠. 한마디로 공업화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초로 그 증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급진적으로 산업에 변화가 일어났고 공업화가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기회를 둘러싸고 노동력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자, 1760년에서 1840년대 사이에 생긴 영국에서 시작된 큰 변화의 흐름인 산업혁명은 공업화를 의미했고, 이 공업화의 과정 속에서 기계를 둘러싸고 노동력이 집중되게 됩니다. 이 집중된 노동력은 도시화를 야기시키죠. 그리고 도시화로 인해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자,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 팽창된 생산력, 굉장히 이 생산력이 발달하게 되죠. 굉장히 많은 생산으로 인한 상품들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원료와 재료가 필요하게 되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필요성이 급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국주의가 팽창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18세기 중반에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과 그로 인한 공업화, 그로 인한 도시화, 그로 인한 제국주의 팽창은 이렇게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완성된 해는 1840년이라고 보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아편전쟁의 발발. 산업혁명이 완성된 1840년이라는 이 해에 아편전쟁이 발발했다는 것은 묘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산업혁명이 완성되며 아편전쟁이 발발했을까? 아편전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동양을 침략하고 지배하기 시작한 첫 해이기도 합니다. 자, 아편전쟁은 중국의 굴욕적인 사건이었죠. 아편전쟁의 원인을 잠깐 살펴보면 그 당시 중국과 영국은 무역 중이었습니다. 중국은 차나 비단, 도자기 등을 영국에 수출했고요. 영국은 면화나 면직물들을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무역이 좀 불균형적인 상태였습니다. 중국의 수출품이 더 많았죠. 영국보다는. 이렇게 서로 양국 간에 무역을 하던 상황이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도에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본위제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영국은 많은 은이 필요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무역적인 불균형도 있었고, 그리고 은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영국의 국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아편을 밀무역을 통해서 영국에서 중국으로
아편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편의 밀물을 통해서요. 은이 필요했던 영국 입장에서는 이 밀물을 통해서 중국에 있던 은을 영국으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아편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성수되게 되는데요. 영국이 중국을 침략한 의도는 그 당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생산력이 막대하게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른 원료 공급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판매 시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 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를 통해서 아편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이 청나라의 경제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전면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중국도 그 당시에는 영국이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이 정치력을 갖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839년에 그 1차 아편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이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중국의 완전한 패배로 인해서 홍콩이 영국에 할양되죠. 뺏기죠. 홍콩은 영국령이 되게 됩니다. 그런 어떤 극히 불리한 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아편전쟁이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고 1760년에 서양에서 시작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산업구조가 생산력을 폭발시켜서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게 됩니다. 자, 중국의 완전한 패배로 홍콩이 영국에 할양되는 극히 불리한 조약이고요. 2차 아편전쟁과 베이징 조약의 체결. 베이징 조약은 1860년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양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즉 철학적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달리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철학적 시선의 높이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냈고 그 산업을 통해서 강력해진 힘이 축적된 서양은 동양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전 세계적인 사회, 경제 시스템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이제 새로운 변화의 과도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경제로 인해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대변환의 시점에 있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의 새로운 생각을 발전시켜서 철학적 시선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시선을 어떻게 구현해낼 것이냐가 지금 시대의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